인간과 공진화. 4장. 인간은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자와 난자라는 각각의 세포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태어난다. 공생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사람은 가장 고등한 다세포 생명체지만 맨 처음에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생긴 단세포에서 시작한다. 단세포가 분열하고 분화되어 다세포 생명체로 변화되는데, 이 과정은 지구상의 단세포 생명체가 다세포 생명체로 변화할 때 겪었던 세포연합의 프로그램이 거의 그대로 활용되는 과정이다. 실제로 단세포에서 각 개체로 이르는 과정을 여러 다른 종에서 살펴보면 대개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세포연합과 조직 발달의 기본적인 과정이 같다는 것은 지구상의 생명체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 협력과 공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아름다움, 다양함, 조화로움은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체가 개체 간의 경쟁에 기반을 둔 자연선택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이 자연선택론이다. 그런데 서로 독립적인 계통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선택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서로 공진화하면서 발전하였거나 무생물과 생물의 상호작용, 미생물들의 침투와 동화, 세포 간의 연합과 같은 공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 즉 생명의 도역 현상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져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사실 자연선택에 의해서 보다 적합한 유전자가 선택되는 과정은 개체 수준에서는 삶과 죽음이 관련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집단 수준에서 보면은 양자 선택의 급격한 변화라기보다는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변화는 각 개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또 특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 종이 주어진 환경에 좀 더 적합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개체들의 변화가 누적되면서 그 누적된 변화의 결과로 종의 특성이 바뀌는 즉 시간이 걸리는 변화다. 찰스 다윈이 1830년대에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군대에 도착하여 마주친 생물종 중에서 핀치새가 있었다. 다윈은 핀치새 부류의 다양성과 핀치새들이 사는 섬들의 환경이 서로 다른 것을 관찰하고는 환경적 합성을 바탕으로 자연선택을 조정하게 되었다. 핀치새의 분화가 환경에 적합한 개체만 살아남는 자연선택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핀치새가 아닌 새로운 종의 탄생은 설명할 수 없었다. 새로운 종의 탄생이란 이전의 종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의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진화를 개체의 경쟁에 의한 자연선택 과정으로만 본다면 다양한 생물 현상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종을 탄생시킨 또 다른 힘은 과연 무엇일까? 새로운 종의 탄생은 한 종의 자연선택이 누적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종 간의 협력 또는 결합에 의한 공생도 새로운 종의 탄생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개체의 협력, 공생에 의해서 더 크고 더 복잡하며 더 우수한 종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생관계는 인간의 질병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개체의 경쟁에 의한 자연선택은 주어진 환경에 보다 적합한 유전자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우수한 유전자들이 진화를 주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 과거나 현재 시점에서 적합하게 구성된 유전자는 환경 변화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경우에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합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기능의 저하나 질병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기능 저하나 질병을 인간이 가진 유전자의 환경 부정응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환경의 변화가 질병을 초래하는 이유에는 인간 유전자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공생관계에 있는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 부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크게 발전한 유전자 분석 기술에 힘입어 생물학적인 개체의 경계를 넘는 공생미생물과 동식물의 중요한 상호작용을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생태계에는 다양한 공생체가 존재하고 서로 다른 생리학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생관계에 있는 생물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체라는 개념 자체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사실
인간 역시 미생물 같은 공생체 없이는 현재와 같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생체인 미생물 역시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면역체계 또한 공생체의 미생물과의 협력을 통해 발달하였으므로 진화에 다니는 인간이라는 생물학적인 개체가 아니라 인간과 미생물군의 공생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생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화를 이루는 데 하나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개체라는 개념의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전의 개체라는 개념은 하나의 독립적인 생물체로 인식되는 매우 명확한 개념이었고 생물학에서 철학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단위로 보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과학적인 철학적인 주제는 개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근데 초기에 등장했던 독립적인 시민과 자율적인 개별 행위자의 개념은 생물학에서도 기본적인 개체에 대한 개념의 틀이 되었다. 회복적인, 생리학적인 그리고 발달학적인 기준은 전적으로 개체의 관점에서 생각되었고 자연 선택의 개념은 개체와 그 집합적인 군집을 서로 경쟁하는 단위로 간주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개체라는 개념에 아주 익숙하여 사물을 볼 때의 개체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근본적인 개체의 단위의 시각이 옳은 시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진행에서도 이런 공생복합체의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생복합체 내에서의 공생적인 관계가 정성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질병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의 환경 부적응이 질병 발생에 있어서 어떤 유전자인지, 즉 세포 내의 핵유전자인지,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인지, 혹은 장내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의 유전자인지에 따라서, 혹은 이러한 이종 유전자들의 복합체의 작용인지에 따라서 유전자의 환경 부작용을 논하고 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살게 된 미토콘드리아와 현재 장내에서 살고 있는 엄청난 수의 박테리아를 모두 고려한 공생복합체의 틀로서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유전자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공생관계를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인간이 가진 세포 수보다도 10배나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세포의 대부분이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고 인간의 세포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미생물은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병원균을 먹는 등 매우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인간이 생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서로가 없다면 생존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공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인간뿐 아니라 생물계는 대부분 이러한 공생관계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적어도 1000개 종류 이상의 박테리아가 인간 대장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의 수도 인간 유전자의 수보다 100배나 많다. 그 외에도 피부, 입, 식도, 생식기 등의 많은 종류와 수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개체는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발생돼 인간의 몸을 이룬 숫자와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공생체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유지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런 공생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세균을 모두 없앤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란 쥐는 면역체계와 위장관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생체계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고 우리의 생명은 공생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실증하는 것이다. 공생체계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그렇군요. 공생체계의 출현과 진화. 린 마골리스는 식물과 동물뿐 아니라 핵에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모든 생물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특정한 순서로 융합됨으로써 유리하였다고 설명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공생을 통해서 발전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숲을 멋진 초록색으로 만든 엽록체로 보자. 엽록체에는 햇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함으로써 식물이 영양분을 얻게 만드는 것이다. 엽록체는 식물 세포의 핵 밖의 세포질이 있으며 자체의 DNA를 갖고 유전된다. 식물 조직의 현장경으로 살펴보면 엽록체를 가진 녹색 세포들이 줄지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녹색 세포들은 사실 녹조리에서 온 것이다. 녹조리 세포들은 그 기원을 보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었던 세균들이 서로 융합하여 만들어졌다.
녹조류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소기관들은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균들이 융합되어 공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약 20억 년 전 이러한 공생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가설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처음에 산과 열을 좋아하는 고세균이 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유형성 세균과 결합해서 핵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핵을 가진 세포는 다시 산소호흡을 하는 세균과 융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으며 헤엄칠 수 있고 산소호흡을 하는 복잡하고 놀라운 세포가 탄생한 것이다. 이 세포는 산과 열에 잘 견디며 산과 열에 헤엄을 쳐서 이동할 수 있고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하는 개체가 되었다. 이 놀라운 세포는 다시 초록색 광합성 세균을 삼키게 되는데 소화되지 않고 세포 속에서 살아남은 초록색 세균은 세포 안에서 염독체가 되었다. 초록색 광합성 세균인 남조세균은 산소를 발생시키는 광합성을 하면서 물을 분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세균물인데 이 남조세균의 숙주 세포에 잡아먹힌 후에 우연히 소화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가 염독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바다에서 헤엄치는 녹조류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염록체는 모든 식물과 조류에 있는 광합성 세포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남조세균의 염록체가 되었던 사건은 단 한 차례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일련의 시나리오 중에서 진핵세포의 출현은 생명체 역사에서도 두 번째로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첫 번째는 물론 유전자를 가진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다. 최초의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분명히 알기 어렵듯이 원생생물과 곰팡이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동물의 조상이 된 진핵세포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지 대해서도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인 마글리스의 주장에 의하면 고세균과 스피로헤타와 비슷한 세균을 융합하면서 두 세균의 융합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막이 생겨나고 이것이 핵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융합은 왜 생겨났던 것일까? 왜 서로 다른 두 세균이 서로 붙어서 하나의 세포가 된 것일까? 사실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균이 하나의 세포로 변하는 과정은 이질성에서 오는 불편함과 적대성을 극복할 만한 충분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낯선 성균은 스피로헤타는 중심에 축 모양으로 생긴 섬유가 있고 두 개를 세포질이 둘러싸고 있는 길쭉한 모양이다. 스피로헤타는 이 섬유축을 중심으로 회전운동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번식하는 능력이 있다.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메두카 라임병 그리고 렙토스피로시스 등의 감염성 질환 중에서 상당수는 스피로헤타가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킨 것이다. 20억 년 전 스피로헤타 세균이 고세균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일부 세포에서 스피로헤타가 고세균을 죽이지 않았거나 혹은 고세균이 스피로헤타를 소화시키지 않고 서로 공생하게 된 일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공생세포의 성공적인 치료는 이동 능력을 갖춘 진핵세포를 탄생시켰고 세포는 이동성을 갖춤으로써 위험을 피하고 먹이를 찾기가 쉬워졌다. 진핵세포의 이동성은 세포 내에 있는 미세한 섬유관 모양의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스피로헤타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진핵세포는 이동 능력을 갖춘 후에 진화라는 분성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진핵세포의 출현, 즉 핵을 갖추고 이동 능력을 지녔다는 것만으로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동에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쓰인다. 이때 충분한 에너지 공급 장치가 없이는 원활한 세포의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수많은 생명체의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계가 더 필요했다. 스피로헤타와 고세균의 공생한 스피로헤타에게는 안정적인 먹거리를, 고세균은 이동성을 가져왔다. 하지만 아직도 에너지 활용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낮았다. 사실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먹거리 얻을 기회가 적어진다. 스피로헤타와 고세균의 공생만으로 성공적인 번식이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미생물체와의 공생이 필요한데 바로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는 한마디로 에너지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양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게 된 진핵세포는 먹이를 섭취한 후에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바로 동물세포의 기원이다. 한편 염록체까지 형체를 가지게 된 진핵세포는 염록체를 이용해서 햇빛에서 에너지를 얻거나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했다. 이로써 매우 안정적인 생존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에 식물세포로 발전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중요한 변화는
동물에 국한 것이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종의 다양성을 초래한 눈의 발생이었다. 사실 눈의 발생은 동물 다양성이 토대가 되었고 그 정점에 인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유류는 눈의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 사실 인간의 눈과 정보 처리 기관인 뇌 같은 중요 기관은 모든 포유류에 공유되고 있다. 눈으로 보면서 얻어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뇌를 발달이 가속되었고 뇌가 커지자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 용량도 커지면서 궁극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종인 선행 인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린마글에서는 신경세포인 뉴런 가득 들어있는 섬유관 모양의 단백질들이 스피로헤타의 미세 섬유관 안에서 유리했다고 주장한다. 서상돌기를 이루고 있는 축삭 서상돌기는 정보를 연결하여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뇌의 3차원적 연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스피리트와 공생이 없었으면 뇌 발달은 생각의 발달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생체계의 공생체계의 기원이 있어서 고세균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세균은 지구의 극한 상황에 있으면서 생존 능력을 높이는 대사 방법을 통해서 박테리아와 비슷하고 여러 종류가 있다. 이산화탄 통순을 이해해서 메탄으로 바꾸고 수소를 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메탄 생성 미생물, 또 호염기성 미생물, 산소이온 농도 2 이하의 강산성이면서 100도 이상의 산성 온천수에서 절절하는 극호열 산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고세균들은 박테리아와 비슷하게 생기지만 DNA 복제, RNA 전사, 단백질 합성 등의 유전 정보를 처리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기능의 핵심적인 부분은 진핵생물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박테리아보다 훨씬 진화된 것이다. 원시 생물인 고세균이 박테리아보다도 진화된 유전 정보를 시스템을 갖춘 고세균들이 살고 있고 극한 환경 때문이었다. 사실 박테리아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박테리아는 과거 오래전의 박테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고세균들은 박테리아와 비슷하긴 하지만 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박테리아보다 진화된 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변화는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성을 가져온 매우 중요한 출발이 되었다. 진핵세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진핵세포가 탄생한 이후에 다세포 생물체가 등장했는데 지구 어느 환경에서나 적응하고 살 수 있는 박테리아는 다세포 생물체의 몸에서도 살 수 있게 되어졌다. 한편 소나 염소 같은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박테리아가 복잡한 구성을 가져서 소화하기 어려운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서 영양소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박테리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박테리아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곰팡이와 바이러스 그리고 원생동물이나 기생충 등도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다. 특히 대장은 산소가 희박한 공간이라 산소가 적은 극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고세균의 장내 환경에 적응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간의 공생체계는 고세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동물의 장 그리고 인간의 장은 미생물군과 공생에 기반한 공유지인 것이다.